나는 지금 아주 오래된 강가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마제마을. 한강이 크게 굽이쳐 흐르는 이 작은 마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앉아있지만 사실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한 인간의 숨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호는 타산, 차나무가 자라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향기로운 차 한 잔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끓는 물에 우러나오듯 고통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손가락이 닳도록 붓을 잡으면서 이 나라의 백성이 조금 덜 아프기를,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그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1762년 한 아이가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으로 1762년 음력 6월 16일 경기도 광주 마제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 아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마제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정씨 집안은 대대로 이곳에 뿌리를 내린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청렴하고 학식 높은 관리였고 어머니는 시를 짓는 것을 즐겨했던 해남 윤씨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타산의 문장 감각은 이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약용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뛰어놀 때 그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책만 파고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왜 돌은 물에 가라앉는데 나무잎은 뜨는가? 왜 여름엔 해가 길고 겨울엔 짧은가? 왜 가난한 백성들은 더운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일을 하는가? 그 왜라는 질문이 훗날 그를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그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용아,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다. 그러나 머리 좋은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세상을 직접 보아라. 백성의 삶을 눈에 담아라. 그것이 진짜 학문이다. 어린 약용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형 정약전과 정약종, 그리고 막내 약용, 이 세 형제는 유독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약전은 호탕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약종은 깊고 진지했으며 약용은 날카롭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 그 성품이 세 형제를 결국 같은 운명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1783년 약용의 나이 22. 그는 성균관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 모여 유교, 병전을 연구하고 과거를 준비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립대학이자 고시 준비학원이자 조선 최고의 지식인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러나 22살의 약용을 진정으로 흥분시킨 것은 성균관의 유교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학이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문, 수학, 천문학, 지리학,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담긴 책들. 중국을 거쳐 조선에 흘러들어온 그 낯선 지식들은 약용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니, 유리로 만든 기구로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다니. 약용은 밤새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눈이 빨개지도록, 손이 떨릴 때까지. 그리고 그는 생애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정조는 당시 조선의 왕 중에서도 가장 개혁적이고 학식 높은 군주였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세워 젊고 뛰어난 학자들을 모았고 당파의 벽을 넘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 했습니다. 그런 정조의 눈에 성균관의 한 젊은 유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조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직접 문제를 내고 답을 받는 친실을 자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정조가 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중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 나라의 정치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논하라. 다른 유생들이 고전을 인용하며 무난한 답을 썼을 때 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용의 이론을 펼치되 거기에 지금 백성들의 현실을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관리들의 부패가 얼마나 백성의 삶을 갉아먹는지를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정조는 그 답안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날 이후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함께 실현할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조선을 바꾸고 싶었던 왕과 조선을 바꾸고 싶었던 청년이 마침내 만난 것입니다. 1789년 정조는 마침내 오래 품어온 꿈을 실행에 옮깁니다. 수원의 새로운 성곽 도시를 건설하는 것,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새로운 이상 도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원 화성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조는 이 거대한 공사의 설계를 정약용에게 맡겼습니다. 28의 약용에게 내려진 엄청난 임무였습니다. 약용은 즉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들여온 서양 과학 서적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 무게중심의 계산법, 수학과 물리학이 책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의 기계를 설계해냈습니다. 거중기, 도르래를 여러 개 조합하여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였습니다. 이 기계 하나로 무거운 성도를 나르는데 필요한 인력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10명이 할 일을 2~3명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용이 거중기의 설계도를 정조에게 올렸을 때 정조는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다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기계로 그 무거운 돌을 들 수 있겠는가? 약용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전하, 원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원 화성은 179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장장 34개월의 공사 끝에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적은 인력으로
지금도 수원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돌 하나하나에는 28 청년 정약용의 밤샘 연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용의 삶에는 빛만 있지 않았습니다. 화성이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주변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주교 문제였습니다. 조선 후기 서학이 들어오면서 천주교는 조선 사회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정약종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깊이 귀의하여 세례를 받고 조선 천주교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젊은 시절 서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천주교의 평등 사상,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그 가르침은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용은 신앙과 학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사상적 가치는 인정했지만 조선의 유교적 질서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항상 멈칫했습니다. 그는 순교자가 될 만큼 신앙의 모든 것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를 살리기도 하고 또 평생의 숙제로 남기도 했습니다. 1800년 조선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나이 49.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약용이 기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조가 없는 조선은 달랐습니다. 어린 순조가 즉위하고 정수망우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망우는 정조가 그토록 억누르려 했던 노론 강경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칼끝은 천주교를 향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바람은 정약용 3형제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형 정약종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경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약용은 그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경상도 포항 장기로 유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천주교 신자 황사영이 북경의 천주교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서양 군대를 이끌고 와 조선의 천주교 탄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그 파장은 다시 정약용에게 튀었습니다. 정약용은 한양으로 끌려와 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유배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전라도 강진. 1801년 겨울 정약용은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 걸어서 열흘이 넘는 거리. 겨울바람이 살을 내었습니다. 관복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은 채 그는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40살,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사랑하는 형도,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임금도. 강진에 도착한 약용을 기다린 것은 냉대였습니다. 죄인이 온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방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관련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을 받아주었다가 자신들까지 연루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의 약용을 보더니 군말 없이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이제, 바로 약용이 처음 거처했던 방이었습니다. 사이제라는 이름은 약용 자신이 붙인 것입니다.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하고, 용모는 마땅히 단정해야 하고, 말은 마땅히 적어야 하고, 행동은 마땅히 무거워야 한다. 이 네 가지 마땅함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유배 첫해, 그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 가족들은 멀리 마제에 있었고 아내 홍혜화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단 하나, 오직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고요히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808년 유배 7년째 되던 해 약용은 강진 만덕산 자락의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초당 주변에 차나무가 많아 그는 자신의 홀을 다산이라 짓고 이곳을 학문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다산초당에서의 생활은 유배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치열하고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진과 인근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산초당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고 약용은 기꺼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책을 썼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기간 동안 쓴 책은 500권이 넘습니다. 이 숫자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500권입니다. 컴퓨터도 없이 인쇄소도 없이 오직 손으로 18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적은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닙니다. 약용은 이 책에서 관리들의 탐욕과 부패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백성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목민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수령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흠음신서입니다. 흠음신서는 형사재판과 법의학에 관한 책입니다. 약용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올바른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로서는 놀라울 만큼 과학적인 시신 검사 방법과 공정한 재판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형장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도 잘못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세 번째는 경세유표입니다. 경세유표는 조선의 국가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는 방대한 청사진입니다. 토지제도, 행정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 약용은 조선의 모든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배 중인 죄인이 쓴 이 나라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약용은 아들 정학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죄인의 몸으로 이 남쪽 땅끝에 앉아있다. 그러나 이 붓을 놓지 않는 것은 원망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디 건강하여라. 그것이 아비의 유일한 소원이다. 강 건너 흑산도에서는 형 정약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흑산도 주변 바다의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연구하여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형제는 섬과 육지로 갈라져 서로 만나지 못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보낸 편지들, 그 편지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거기에는 그리움과 걱정과 격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디 몸성이 있어라. 유배 생활 10년째 되던 어느 날, 마제의 아내 홍여와는 낡은 치마 한 벌을 꺼냈습니다. 혼례 때 입었던 빨간 치마, 이제는 색이 바래고 헤어진 오래된 치마. 그녀는 그 치마를 곱게 펼쳐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천 조각들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글씨를 쓸 종이조차 구하기 어려운 유배지의 남편에게 그 치마 조각을 받아든 약용은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붉은 천에 두 아들을 위한 당부의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공부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 법. 아버지가 곁에 있지 못하는 동안 아들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붉은 천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하피첩입니다. 노을비의 치마에 쓴 편지. 한 남자가 긴 이별의 시간 동안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긴 사랑. 정약용은 불꽃 같은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아내를 그리워하고 아이들의 안녕을 빌었던 한 명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1818년, 약용이 강진에 온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57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침내 해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배가 풀린 것입니다. 약용은 18년 만에 다산초당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그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제로 돌아오는 길, 약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컸습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배 2해 전, 흑산도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신유박해 이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개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썼던 목민심서도, 경세유표도 실제 조선의 정치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쥔 이들은 여전히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용은 마제의 옛집에 돌아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은 18년 전과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강, 변하지 않는 세상. 그러나 그는 그래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제로 돌아온 이후에도 약용은 계속 글을 쓰고 다듬고 책을 완성했습니다. 흩어진 원고를 정리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닿을 것이라는 것을. 1836년 음력 2월 22일, 정약용은 마제의 옛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75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그와 아내 홍여환이 혼인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날, 그가 떠난 뒤 세상은 한동안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창고에 쌓였고 먼지가 쌓였습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상은 그의 이름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다시 다산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100년 전 한 유배인이 이미 답을 써놓았다는 것을. 백성이 주인인 나라, 능력으로 인재를 뽑는 나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관리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선생이었고, 실패한 관리였지만 성공한 학자였으며, 아버지를 그리워한 아들이었고 자식을 그리워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나라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강진의 바다처럼, 마제의 강물처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경기도 남양주 마제마을, 오늘도 한강은 흐릅니다. 그 강물 소리 속에 아직도 그의 붓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